전력이 약한 나라가 강대국을 상대하기 위해 갖춰야 할 것 중 가장 효율적인 무기체계는 바로 잠수함입니다. 잠수함은 수중에서 은밀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으며 대함, 대잠, 정찰, 특수작전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잠수함은 적의 탐지를 피해 전략적 요충지에 접근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정밀 타격을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전략적 유연성을 제공하는데요. 대한민국의 경우 군사적 대치 상태인 북한을 경계해야 함은 물론이고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에 대응하기 위해 잠수함 전력 강화를 위한 필사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에 현재 세계 각국의 잠재 잠수함 도입국들은 한국의 시선을 고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 5위의 방산 강국인데다 조선 분야에서만큼은 세계 1위의 기술력을 갖춘 국가입니다. 여기에 전쟁에 따른 글로벌 잠수함 수요가 급증하니 자연스레 한국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투자업계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글로벌 잠수함 수상함 시장 규모는 약 2,430억 달러, 하나 32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그러나 수출보다 중요한 것이 대한민국의 안보, 자주국방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북한뿐 아니라 중국, 일본, 러시아의 해군력 확장에 대응하는 전략적 수단이 필요한데요. 잠수함 전력은 중국의 해군 활동을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전략적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이 선택한 길, 잠수함 전력 강화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지난 1월 31일 방위사업청은 해군, 국방과학연구소 등 관계기관들과 착수회의를 열고 장보고3 배치2 3번함의 건조가 착수됐음을 밝혔습니다. 장보고3 배치2 잠수함은 도산한 창호함과 암모함보다 크기와 체급이 커지고 탐지 능력과 표적 처리 성능이 향상된 전투 체계가 탑재됩니다. 장보고3 배치2 3번함은 2029년까지 건조를 마치고 2031년 12월에 해군에 인도해 전력화할 예정입니다. 장보고3 배치2 잠수함은 공기 불효 추진 체계와 리튬이온 전지를 결합하여 핵추진 잠수함을 제외한 재래식 잠수함 중에서는 잠항 시간이 가장 깁니다. 리튬이온 전지는 동일한 무게 대비 에너지 저장 밀도가 더욱 높기 때문에 납축 전지보다 3배나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AIP와 잠항 기술력이 더해지면 리튬이온 전지 충전을 위해 수면으로 올라갈 필요조차 없어졌기에 세울 수 있는 기록이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장보고3 배치2는 전투 체계 및 수중음파 탐지기의 성능도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표적을 탐색하는 능력을 포함해 생존성과 작전 운용 능력치를 향상시켰고 중량이 2배 가까이 늘어난 신형의 SLBM을 위해 대형화된 신형 VLS를 장착할 예정인데요. 잠수함의 크기가 커진 만큼 수직 발사관 등의 무장 탑재도 늘어난 것이죠. 이 덕에 SLBM용 VLS는 모두 10셀이 되었습니다. 기존 도산한 창호급의 6셀에서 66% 늘어난 셈입니다. 대한민국의 SLBM은 물속에서부터 압축 공기로 미사일 몸통을 먼저 수면 위로 쏘아 올린 다음에 수면 위에서 점화하는 콜드런치 방식을 택했는데요. 세계 7번째로 발사에 성공한 SLBM이자 사거리 500에서 800km의 현무포다시포입니다. 이렇듯 현재 재래식 잠수함 분야에서 기본 성능에서나 무장면에서나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여기까지 오는 길은 험난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1975년에 독일의 504급 잠수함 5척 도입을 결정하고 추진했으나 예산이 부족했고 특히 미국과 일본이 반대하는 바람에 첫 번째 잠수함 도입 사업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미국의 갑질은 그때도 어이가 없을 정도였는데요. 독일 504급 잠수함 대신 미 해군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사용했던 탱급 잠수함 2척을 도입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탱급 잠수함은 2,000톤급이 넘는 체급이어서 연안 방어에 치중하던 당시 우리 해군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잠수함이었습니다. 이래저래 잠수함 도입은 무산되고 말았는데요. 그 대신 이탈리아한테서 특수전용 잠수정 코스모스 5척을 도입하고선 다시 잠수함 도입에 나섰다가 1976년에 독일의 202급 잠수함을 바탕으로 한 돌고래급 잠수정을 라이선스 생산하고 이때부터 우리 정부는 잠수함 운용과 건조에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드디어 1987년에 한국형 잠수함 사업 KSS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독일 HDW사에서 209급 잠수함을
도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국산화의 진심인 대한민국은 총 3척 중 1번함만 독일에서 완성된 형태로 들여오고 나머지 2번함과 3번함은 국내에서 라이선스 생산하기로 했는데요. 당시 잠수함 건조 기술이 척박한 국내 환경에서는 모험이나 다름없는 시도였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인프라를 만들어 나가면서 완성한 장보고급 잠수함은 우리 해군과 국내 조선업계에 커다란 전환점을 가져다 주었고 대한민국 해군의 잠수함 전력과 건조 기술 완성의 밑바탕이 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해군의 잠수함은 장보고급, 손원 1급, 도산 한창 5급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장보고급 잠수함은 디젤, 전기 추진 시스템으로 길이 56m, 너비 6.3m이며 속도는 수상에서는 최대 11노트, 수중에서는 최대 22노트입니다. 자망 깊이는 약 250m, 수중 항속거리는 약 400캐리에 이릅니다. 승무원은 약 40명이며 해상에서 연속 작전이 가능한 일수는 약 50일 정도입니다. 무장으로는 8개의 533mm 어뢰 발사관을 보유하고 다양한 형태의 어뢰를 운용할 수 있으며 특히 DM2A3 어뢰와 같은 고성능 어뢰를 사용합니다. 독일의 214급 잠수함을 기반으로 한 손원 1급은 공기분류 추진체계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으며 장시간 수중작전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재원과 성능을 살펴보면 길이 65m, 너비 6.3m, 동력원은 디젤, 전기 추진이고 속도는 수상에서는 최대 12노트, 수중에서는 최대 20노트에 달합니다. 승무원은 40명 정도이며 자망 깊이는 400m입니다. AIP 시스템 덕분에 수중에서 2주 이상 장시간 임무 수행이 가능해 전 세계 어느 해역에서도 작전 수행이 가능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장으로는 8개의 533mm 어뢰 발사관으로 다양한 어뢰 발사가 가능하고 하푼 대한미사일과 현무3 순항미사일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신 설계와 기술을 적용하여 소음을 최소화함으로써 적의 수중 탐지망을 효과적으로 회피하며 최신 센서와 통신 장비를 탑재하여 작전 수행 시 상황 인식과 통신 능력이 우수합니다. 대함, 대잠, 정찰, 특수 작전 수행 등 다양한 해군 작전에 투입 가능한 손원 1급 잠수함은 한국 해군의 전력을 크게 강화한 핵심 자산입니다. 도산 한창 5급 잠수함은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최초의 3,000톤급 잠수함으로 길이 약 83.5m, 너비 약 9.6m이고 속도는 수상에서 최대 12노트, 수중에서 최대 20노트입니다. 자망 심도는 400m이며 AIP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도산 한창 5급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역시 SLBM 발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수직 발사관 6문을 탑재하고 있는데 차후 수직 발사관을 10문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손원 1급 잠수함에도 현무3 순항 미사일을 탑재해 발사할 수 있긴 하지만 순항 미사일은 정확도가 뛰어난 대신 탄도 무게에 한계가 있어 파괴력이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반면 탄도 미사일은 무거운 탄도를 탑재하고 빠른 속도로 날아가 목표물을 타격하는데요. 도산 한창 5급에서는 탄도미사일 발사가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도산 한창 5급의 SLBM 탑재를 특이하게 여기는 것은 보통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SLBM은 핵탄두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잠수함에서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인데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가지고 있는 것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도산 한창 5급 잠수함에는 현무포만 탑재해 발사 가능하지만 전문가들은 개량을 거치면 현무5 같은 고위력 탄도미사일 발사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원 1급 잠수함에서 순항미사일 현무3를 발사하고 도산 한창 5급 잠수함에서 현무5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상황과 임무에 맞게 운용할 수 있다면 한국 해군의 잠수함 전력은 비약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선택한 이런 전략적 선택은 세계 유수의 나라들로부터 공감을 얻고 있는데요. 폴란드를 포함 필리핀과 인도, 인도네시아 등은 대한민국에서 제시한 장보고3 배치2 수출령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또한 이들이 한결같이 원하는 점은 잠수함 구매뿐만 아니라 한국 해군의 운영 능력인데요. 대한민국 잠수함의 무장 능력과 리튬이온 배터리 등 방산 기술뿐 아니라 함께 제한된 통합군수 지원 요소를 매우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단순히 잠수함 단품 시장만이 아니라 잠수함을 정상적으로 운용하는 데 필요한 국가 간의 군사 정치 경제적 협력 관계, 즉 잠수함 도입국을 대한민국의 잠수함 생태계에 편입시키는 것을 노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조금 아쉬운 것은
아직 대한민국은 핵 추진 잠수함의 개발 기술을 보유하지 못했다는 편견입니다. 흔히들 핵잠수함이란 핵탄도 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핵탄도 미사일을 탑재하고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 SSBN과 핵원자로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잠수함 SSN은 서로 다른 무기체계입니다. 즉, 현재 대한민국은 빗장처럼 잠겨진 핵개발 관련 제한이 풀린다면 수년 내 핵잠 보유가 가능한 나라라는 것이죠. 핵잠수함이 미래전의 핵심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대한민국이 핵탄도 미사일을 탑재한 SSBN을 도입하기는 당장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패권주의 확장과 미국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라도 공격원잠 SSN 정도는 도입해서 운용해야 한다는 것이 각계의 중론인데요.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숙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오면 우리는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은 건조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 방산업계에 역대급 잭팟의 기회가 다가왔습니다. 광복 이후 소총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던 나라에서 자주 국방을 이루기 위해 꾸준히 무기개발 기술을 향상시켜왔던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방위산업계의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폴란드와 다양한 종류의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급격한 성장을 이뤄왔는데요. 최근 폴란드의 잠수함 도입 사업에도 유력한 선정 후보로 점쳐지며 또 한 번의 비상을 꿈꿀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폴란드 이외에 또 다른 국가인 캐나다에서도 엄청난 규모의 잠수함 도입 사업을 진행 중인데 역시 우리 기술로 만든 잠수함이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출사표를 던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방산의 수출은 주로 지상무기 체계와 FA-50 등 공중전력 위주였습니다. 물론 함정과 잠수함도 수출을 해오긴 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수출 빈도수나 규모 면에서는 만족스러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개별 단가로만 보자면 해군의 무기 체계가 압도적인 걸 감안하면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이번 폴란드와 호주의 잠수함 사업 수주에 성공한다면 한국 방산 실적은 급격한 수직 상승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방산의 귀한 고객 폴란드가 잠수함 도입 사업을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로이터 등 해외 매체에 따르면 마리우스 부아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르카 프로그램을 통해 잠수함 도입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통 유럽 국가들은 유럽에 위치한 방산 기업들의 무기를 도입하거나 미국 무기를 도입하는 게 관례였는데 대한민국 무기에 푹 빠져 있는 폴란드가 이번에 한국에 잠수함까지 도입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부아슈차크 국방부 장관이 유럽뿐 아니라 다른 대륙의 파트너들도 초대하고 싶다는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잠수함을 만들 수 있을 만한 나라라고 한다면 한국, 일본, 미국 정도가 있을 것인데요. 미국은 이미 제외시킨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고 일본과는 최근 어떠한 연결고리도 없었으니 뜬금없이 불려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한국을 지칭한 것이라고 봐야 하는데요. 프로젝트 가동을 선언하는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라며 초대할 정도면 입찰자 목록에 이름을 올리는 정도가 아니라 상당한 어드밴티지까지 쥐고 뛰어들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한편 부아슈차크 장관의 발언에서도 일부 드러난 신규 잠수함의 요구 성능을 한 폴란드 언론이 자세히 다룬 보도가 나왔는데요. 폴란드 라디오 언론 RMF24의 5월 24일 기사는 잠수함 요구 성능에 대한 구체적인 요소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부아슈차크 장관은 국방부가 선박의 수와 장비 및 능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폴란드는 잠수함의 구성 유연성을 위해 장기간 임무 투입과 고용량 배터리를 특징으로 하기를 원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은밀한 고속기동 능력과 수중장기 은신 능력 역시 중요하다고 부아슈차크 국방장관은 덧붙이고 있습니다. 또한 부아슈차크 장관은 오르카 프로그램을 통해 폴란드 국방부가 유럽과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잠수함 함대의 현대화를 따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르카 프로그램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의 10년간 폴란드 군대의 기술 현대화 계획에 우선적으로 포함되었던 계획입니다. 하지만 오르카 프로그램은 그동안 계속 지연되면서 퇴역 기한이 남은 구식 잠수함들을 운용해왔는데 이번에 드디어 오르카 프로젝트를 재가동하고 그 유력한 후보로 한국을 꼽고 있습니다. 한국의 참여가 대두되기 전에는 가장 승률이 높은 기종으로 스웨덴의 A26 블랙킹 해급이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블랙킹 해급은 스웨덴 해군의 차기 재래식 잠수함으로
2015년 건조가 시작된 비교적 최신 모델 중 하나입니다. 배수량 2,000톤급의 스털링 기관 AIP를 탑재하고 수직 발사관의 모듈형 설계를 적용하여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토마호크 미사일을 탑재해 운용할 수 있죠. 그렇게까지 고성능으로 평가받는 기종은 아니지만 스웨덴이 발트의 연안 국가인 만큼 환경에 최적화된 설계를 갖췄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발트해는 수심이 매우 낮은 편인데다가 사방팔방에 암초고 그런 주제의 해상물 동량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보는 눈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불규칙한 조류와 수계의 분포 때문에 소나를 운용하기에 애로사항이 많으며 심지어 주변 국가들은 전부 대잠 전력이 출중합니다. 한마디로 잠수함 몰기에는 최악의 환경이라는 뜻입니다. 블랙킹 해급은 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최유력 후보에 들어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한국 잠수함 도산 안창호급입니다. 일단 폴란드가 원하는 요구 성능을 빠짐없이 갖추고 있는데요. 자망 시간은 아예 세계 최장 기록을 갖고 있으며 현무3의 잠수함 버전인 해성잠대지 순항미사일이 발사 가능한 어뢰발사관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아예 탄도미사일 현무포를 날릴 수 있는 수직 발사관도 6기나 달고 있죠. 앞서 폴란드의 요구 성능에는 순항미사일을 수중 발사하는 성능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 블랙킹 해급은 이 점에서 자격 미달에 해당합니다. 토마호크는 틀림없는 순항미사일이지만 이를 수중에서 수직 발사관으로 쏜다는 것은 해수 유입을 제어하고 수면까지의 콜드런칭을 위해 가스를 조절해야 하는 등 기술적인 복잡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복잡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곧 신뢰성이 하락을 의미하죠. 반면 순항미사일 발사 플랫폼을 그냥 어뢰발사관과 공유하는 도산 안창호급은 이 점에서 매우 신뢰성이 높습니다. 어뢰는 원래부터 수중 발사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도산 안창호급은 원래부터 한국군이 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잠수함 서해의 수심이 매우 낮고 수많은 섬으로 인해 해저 지형 역시 복잡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발트해의 거친 바다에서도 충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미국으로부터 지역 안보에 대한 책임을 요구받은 캐나다 역시 잠수함 도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캐나다는 표류하던 신형 잠수함 도입 사업을 부활시키며 아예 국방부에 잠수함 도입 담당 부서를 신설하는 등 팔을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그 규모만 따져봐도 자그마치 대당 2조 원가량의 공격 잠수함을 12척이나 도입하려 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단일 무기 체계에만 무려 24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업계 관계자들은 도입 비용만 24조 원이고 평균적인 잠수함의 전체 수명주기 유지 비용까지 따지면 총 사업비만 최소 8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잠수함 하나에만 2022년 한폴 방산 계약 총 금액의 무려 2배가 넘는 금액을 계획 중인 셈입니다. 그래서 잠수함 좀 만들어봤다 싶은 국가라면 눈이 뒤집혀 달려들 수밖에 없는 초대규모 사업인데요. 일례로 벌써 수중 배수량만 7,800톤 이상인 미국 버지니아급 잠수함, 7,400톤의 영국 아스튜드급 잠수함, 5,300톤의 프랑스 바라쿠다급 잠수함이 물망에 올랐다가 퇴짜를 맞았습니다. 각 잠수함 모두 훌륭한 성능의 공격 핵잠이었지만 척당 가격이 3조 원에 육박하는 데다 고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는 핵잠수함이라 캐나다가 도입하기에는 여러모로 걸림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재래식 잠수함의 종결이라고 평가받는 대한민국의 DSME-3000과 일본의 타이게이급 잠수함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보라면 대한민국의 DSME-3000이 경쟁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게 중론인데요. 그도 그럴 게 대한민국은 일본보다 이미 수출 경험치부터가 차원이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인도, 태국 등의 잠수함 사업에 참여했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DSME 1403척을 수출하면서 전 세계 5개국뿐인 잠수함 수출국에 등극했습니다. 또한 필리핀은 자국의 첫 잠수함 도입에 장보고 3 기술로 개량한 DSME 1400PN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면 타이게이급 잠수함은 일본의 다른 모든 무기 체계와 마찬가지로 수출 경험이 전무한 데다 독자적인 운용 방식 때문에 오랜 시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외면받아 왔습니다. 그래도 세계 최
최초로 추진 체계에 리튬이온 전지를 적용하면서 원자력 잠수함 수준의 정숙성과 자망 시간을 확보했다고 홍보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리튬이온 전지는 아직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못한 기술입니다. 오죽하면 재래식 잠수함 최강국이라고 평가받는 대한민국조차 최신형인 장보고 3 배치2부터 그것도 산소 공급 없이 추진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공기분류 추진 체계 AIP와 조합하여 사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한시가급한 캐나다로서는 일본의 타이게이급 잠수함을 도입하기가 망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일본 타이게이급은 대한민국의 DSME 3000에 비해 무장이 한참이나 모자른데요. 대한민국의 DSME 3000은 장보고 3배치1 도산한창호급 잠수함과 장보고 3배치2 사이에 위치한 잠수함으로 수중배 수량만 4,000톤에 달합니다. 또 수직 발사관도 도산한창호급의 6개에서 10개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 덕에 SLBM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533mm ATP 발사관 6개를 탑재하면서 어뢰 운용도 굉장히 자유로운데요. 실제로 DSME 3000은 이를 앞세워 인도의 차기 잠수함 도입 사업 당시 프랑스, 스페인, 러시아와 경쟁하여 유일한 협상 대상자로까지 선정된 전례가 있습니다. 비록 사업 자체는 인도 해군의 무리한 요구 탓에 사실상 좌초되었지만 대한민국의 잠수함 기술력만큼은 프랑스, 러시아와 같은 잠수함 강대국들과 비교해도 결코 밀리지 않는 사실을 입증했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와 캐나다의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한국이 주목받는 이유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캐나다가 한국 잠수함을 고려하게 된 결정적인 배경은 폴란드와의 빅딜로 한국 방산이 나토의 문턱을 넘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능이 뛰어나고 전투력이 강하다고 한들 무기 체계가 첨단화되고 비싸질수록 구매국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검증된 모델을 찾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입장에선 같은 나토 회원국이 한국 무기를 선택했다는 사실이 다른 무엇보다도 확실한 인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다시 폴란드의 결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캐나다가 한국 잠수함을 진지하게 고려한다는 사실 자체가 폴란드가 오르카 사업에 대놓고 한국을 초대하는 돌발 행동을 자극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최근 한국의 적극적인 무기 수출은 해외 시장에서 일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방산 기업들이 폴란드와 캐나다의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최종 승자가 되어 지속적인 선순환 구조를 이루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